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 질문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의 무력이 미국의 무력에 비교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 좋다. 1억이 넘는, 어쩌면 2억 3억 개일 수도 있는 그런 집들이 지금 비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우린 괜찮다,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없다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노동 인구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상황에 지금 온 거예요.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중국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여러 측면이 있는 것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거를 이야기하니까요. 그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2, 4분기 GDP 성장률은 그런대로 좀 나온 편입니다. 뭐 이렇게 6% 넘었고, 1, 4분기에는 4.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금년 목표가 5% 남짓 좌우였으니까 그렇게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GDP의 숫자는 그렇지만 기타 숫자,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소비도 전체 숫자는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소비가 많이 줄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심상치가 않은 것이고, 또 민간 기업의 투자 같은 것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 규모도 그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고, 그리고 중국 경제 규모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 이 또한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재의 숫자는 나쁘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숫자지만 경향을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미 상장돼 있는 거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헝다 에버그란데가 도산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매우 안 좋다. 중국의 빈집대에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정부가 인구조사에서 한번 대가지고 인구가 사실은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 통계가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해서 약 2년간 중국에 있는 건물들을 하나씩 다니면서 실제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사 대상이 된 중국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건물이 대체로 6억 채 정도 되고, 그 중에 1억 채 정도가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건물인데 지금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된 숫자라 하더라도 적어도 1억 채에 가까운,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1억 가구가 아니에요. 1억 채예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게 만들어져 있다면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는 사실은 상당한 1억이 넘는, 어쩌면 2억 3억 개일 수도 있는 그런 집들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안 들어가고 비어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을 다시 경기를 진작시킨다, 이런 생각은 좀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위기만 말씀드리면 인구 문제, 부동산 문제 외에 지금 뭐 많죠. 소비가 제대로 진작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금융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및 서방과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급망 분리 또는 경제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거꾸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일부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사항들을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우린 괜찮다, 그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위기의 가장 기본적인 위기가 되는 것은 역시 미국 및 서방과의 대결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해서 중국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금융체제, 그 금융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외화가 위안화의 가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근본적인 기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 식량 자급이 전혀 안 된다,
이제 식량 자급률이 100%가 안 된다.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다 식량을 충족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상태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먹을 것을 많이 수입해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은 먹을 게 풍부하고 남는다. 이런 인식이 있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한 81%에서 83% 정도로 알려져 있고, 특히 곡물류보다는 육류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 사료를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는 주로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하는데 그것들을 미국에서 주로 수입을 해오고 있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 사이가 이제 긴장 갈등 사이로 점점 변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서방 세계로부터 식량을 공급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식량 보급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봅니다. 식량 같은 경우에 세계 시장에서 수출 국가가 몇 개 되지 않고 수입하는 국가는 많겠지만 대규모로 수입하는 국가도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수출을 안 하면 딴 나라가 수출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대두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중국이 브라질로부터 대두를 수입했죠. 중국이 당시에 미국의 대두보다도 가격이 높은 브라질의 대두를 더 비싼 값을 주고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브라질은 자기들 먹을 것까지 다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자기들은 다시 미국에서 수입을 해왔죠. 이런 그 웃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해오던 대두를 브라질 같은 타국으로 보다 우호적인 국가로 바꾼다. 이런 작업들이 여러 식량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이미 감소를 하기 시작했죠. 감소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세계적인 빅뉴스가 됐죠. 이제 인도가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을 젖히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되고, 게다가 평균 연령이 인도는 20대인데 비해서 중국은 벌써 이제 40대가 돼서 소위 인구로 인한 보너스? 이거는 이제 사라진 거죠.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한 자녀 정책을 계속해 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전폭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의 숫자가 높은 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히 사회의 평균 연령이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왜 충격이 되느냐면 그래도 중국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다 충족이 된다.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라고 해왔지만 지금은 노동인구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상황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령화 충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성장을 잘 못하고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중국 정부나 중국 사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 자동차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 회사 수십 개가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경쟁 중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십 개의 회사가 기술 개발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서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회사가 있고 실패하는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승리하는 회사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몇 개 회사가 약진 앞으로 하고 상당수의 회사는 도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태되고 있는 중국 전기 자동차 회사를 보고 있으면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또 해외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중국 전기 자동차의 무덤, 버려져 있는 상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한테 상당한 보조금을 줄 때는 전기 자동차의 제조회사가 그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얼렁뚱땅 대충 만든 다음에 판매된 걸로 계산해서 보조금을 받아내고 그거를 방치하는, 제대로 판매되지 않은 것은 방치하거나 아주 싼 값에 처분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보조금을 노린 그런 불법 회계 처리라기보다는 제가 그 아는 분 중에 중국의 전기자동차 업계에서 오래 일하신 분인데 그 양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최근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중국의 우버처럼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자동차를 공유하는 공유 자동차 서비스가
아주 크게 확산이 되고 보급이 돼서 있는데, 그런 그 우버 서비스를 하고 싶은 기사들 중에 자기가 돈이 있어서 자동차를 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잔뜩 삽니다. 그래 놓고 기사를 고용을 해서 기업식으로, 기업화된 형식으로 그런 우버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소비가 이제 부진해지면서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니까 그런 회사들이 망합니다. 망하면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역시 아직도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타이틀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미중 간의 갈등을 패권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한다, 뭐 G2의 갈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럴 만큼 자국의 국력이 크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얘기는 한참 더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죠. 그래서 글로벌 패권 전쟁에 중국이 이길까 미국이 이길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좀 방향이 틀린 이야기다. 미국 패권 전쟁은 아직 없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는 한 대학의 대학 학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그 질문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무력이 미국의 무력에 비교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이길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지금 많이 상승하고 더 올라왔지만 아직도 미국에 비할 바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지는, 중국의 진정한 목적은 타이완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속적으로 수차례 반복해서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으며 국제 질서의 현상을 바꿀 생각도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타이완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이다, 타이완 이슈는 중국의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갈등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위상을 흔들 수 있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것이겠지만, 중국 쪽 시각에서는 지금 중국이 슈퍼파워,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목적은 타이완 통일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오프닝이라고 중국에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깥 세계에서 이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코로나 방지 정책을 중국이 써왔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어떤 때는 아파트 단지를 봉쇄해서 주민들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한 3년간이나 지속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의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세계 전반적으로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대로 산업과 경제가 돌아가지 못했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는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팬데믹이 끝나고 정상화가 시작되는 것을 리오프닝이라고 부르면서 각자 자국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니, 야, 이거를 누군가가 막 소비를 해주고 물건을 사주고 하면 우리도 좀 덕을 볼 텐데, 그렇게 해줄 때는 당연히 중국이다 기대를 한 거죠. 또 그 기대는 사실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 중국이 대규모 통화 팽창을 하고 경기 진작책을 펴면서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었죠. 그러다 보니 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다시 글로벌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중국은 그런 기대를 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하게 규제하고 억압했던 팬데믹 체계에서 지금 회복하는 상태,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태, 이제 미음을 떠먹고 정상적으로 이제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가려는 상태에 있는 거지, 지금 뭐 남들까지 돌봐주고 남들 경제까지 이끌어줄 그럴 정신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중국이 무역 대상국 규모 1위인 나라는 사실상 전 세계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있거니와
그동안 서로 협력해온 역사가 깊어서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그럴 나라임에 틀림이 없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중국에서 사오는 것도 있고 파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가 작아서 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는 나라죠. 그래서 수출을 하려면 또 어딘가에서 자원을 가져다가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사주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죠, 지금은. 그리고 우리는 중국 옆에서 중국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 때 원자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대부분 사와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사오느냐? 중국에서 사오죠. 그러면 중국과의 경제가 나빠진다. 중국 경제가 나빠지고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이 약해진다라는 건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잘 사오기 힘들어지고 우리의 상품을 중국에 팔기가 어려워진다. 중국 아닌 다른 나라에 팔기도 어려워진다. 한국만의 문제 이런 게 아니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사이에 껴있는 나라는 전 세계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미국 편이야 이렇게 선언을 했죠. 뭐 중국하고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미국 편. 그러면 기업들은 어떡하나요? 알아서 해. 이게 이제 일본의 스탠스가 되겠죠. 그러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영국 같은 나라는 미국하고 같은 편이 됐죠. 중국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고개를 끄덕거려 줄 것은 끄덕거려 주고 그러나 중국과 장사를 할 거는 계속 하고 이제 이런 입장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각 나라마다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다르니까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는 거의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이죠.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사드 사태도 그렇고 미국이 인도퍼시픽 전략을 발표했을 때 그 안에 중국과 무력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손을 잡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이미 동의한 상태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지금 한국 보고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중국을 무찌르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아직 도장은 안 찍었지만 이제 미국의 인도퍼시픽 전략에 따라서 미일한 군사협력 내지는 군사동맹을 맺고 중국과 대적할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상 적국인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감정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 가상 적국의 상품을 사주나요? 가상 적국의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다닐까요? 안 그럴 겁니다. 한한령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중국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공식적인 한한령이라는 것은 이제 없죠. 정부에서 무슨 지시를 낸 것도 아니고 발표를 한 바도 없고 무슨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공산당 조직을 통해 아름아름 야, 이거 한국이 사드 놓고 우리하고 한번 해보려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적국이 될지도 모르는 나라의 화장품을 우리가 써줘야 되겠냐? 그런 나라 영화까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정부의 스탠스는 더욱더 중국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다 알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반도체 그러면 전부 미국이 우리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 중국을 목조르기 위해서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어. 한국은 지금 미국 편에 들어서 우리 중국하고 한판 할 건가 봐.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 한국식 제품 이런 게 꼭 정부가 무슨 지시를 안 해도 대부분의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기분 나쁜 나라의 기분 나쁜 물건이기 때문에 잘 안 사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 전제가 이 세상의 기술이 1000개, 10,000개, 100만 개가 있는데 대부분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을 한번 보죠. 한국이 인공위성을 지금 얼마 전에 쏘아 올렸는데 유인 우주선도 쏘아 올렸나요? 그러면 한국이 ICBM을 갖고 있나요? 지금 중국도 한국이 안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중국이 아직 못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시각이 나는 굉장히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는 가진 게 없어.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은 실제 상황과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을 좋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 걸로 만드나 이러고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좀 지나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을 억지로 뺏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술을 제대로 중국에게 정당하게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팔든 협력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배터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배터리 기술이 더 나은 것은 사실인데 상업적으로는 지금 중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배터리 기술로 중국이 위협받는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CATL이라든가 뭐 중국에도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있고 BYD의 배터리도 상당히 지금 수준에 올라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반도체는 어떠냐? 몇 년 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 무역 제재로 인해서 중국에서 그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평가에서는 리스크 제로로 평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제공 안 해도 중국은 문제가 없다로 그렇게 평가가 났어요. 지금 우리는 그 삼성의 위력 때문에 다른 메모리 회사들의 이름을 잘 못 듣고 있는데 중국에는 지금 그 장강 메모리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제 양쯔 메모리라고 하는 그 회사가 삼성만큼은 아니지만 삼성 목 언저리까지 쫓아와 있는 상태예요. 삼성이나 SK가 기술을 제공하지 않고 반도체를 팔지 않으면 이제 자국 기업들의 제품으로 이제 갈아탈 것이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국가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전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그 중국을 침략을 하고 아시아 각국을 침략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시절에 당시 중화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린 겁니다. 근데 그 중화민국은 지금 우리가 타이완이라고 부르는 정부죠. 손문 선생이 세우고 중국에 건립되어 있다가 손문 선생 이후에 장제스가 이제 정권을 가지게 됐고, 이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와 마오쩌둥의 공산당, 이 두 세력이 싸워서 이쪽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이쪽은 중화민국이고,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분단이 됐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화민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고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적대시 했었죠.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중화민국을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말을 갈아탔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채권은 중화민국의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 채권을 나한테 갚으라고 하려면 중화민국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완을 지원하면 안 되고 타이완이 중국에 합병되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거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고 마치 독립된 국가처럼 생활하고 있고, 물론 중국 입장 시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뭐 무기도 팔고 그러면서 중화민국이 빚진 돈은 나보고 갚으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그리고 미국 정부도 그걸 달라소리를 지금 못하죠.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